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정치 여담 야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들 어제 첫 법정 텔레비전 토론 마치고 오늘도 전국 각 지역을 돌면서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오전 유세 장면, 영상과 발언이 들어왔습니다만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오늘 유세 조금 전에 경기도 인천, 서울 근교에 있는 인천 지역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아직까지 이재명 후보의 유세 영상과 발언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많은 분들이 실시간으로 시청하셨고 또 각종 뉴스를 통해서도 접하셨겠습니다만 어제 저녁에 있었던 첫 텔레비전 법정 토론 그 내용을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정치 여담 야담을 보셨다면 어제 텔레비전 토론을 못 보신 분이더라도 충분히 그 상황을 짐작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그동안 텔레비전 토론이 있었는데 두 차례 있었죠. 법정 토론이 아닌 방송사 주관의 토론이 있었는데 이때는 가능한 한 상대를 자극하지 않으려 또 상당히 발언의 강도도 조율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어제 첫 법정 토론부터는 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분위기도 바뀌었습니다. 정면 충돌도 불사했습니다. 경기지사 그 법카 공금횡령에 대해서는 그 뭐 말씀을 안 하시네요. 그 말씀하셔서 제가 아까 이거 준비해 왔는데 윤석열은 영장 들어오면 죽어. 윤석열은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야.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 이거 들어보셨죠? 녹취록에 있는 거. 김만배의 녹취록입니다. 검찰 녹취록. 제가 듣기로는 그 녹취록 끝부분을 가면 이재명 게이트란 말을 김만배가 한다고 그러는데 이재명 게이트라고 있다고요. 그 녹취록 중에 내세요. 지금 허위 사실이면 후보 사퇴하시겠습니까? 네. 그거 있었으면 지금까지 가만히 있을게요. 이분들이 저한테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김만배, 내가 피해만 입었다. 정영학, 우리끼리 돈 주고 받은 이재명 알면 우리 큰일 난다. 절대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검사의 양심으로 누구를 의심해야 됩니까? 당연히 우리 후보님을 의심하죠. 시장이 그게 전부 했으니까. 그때 이재명 게이트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거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아니 저도 들었으니까요. 누구한테? 언론에서 나와서 들었으니까. 지금까지 없는 사실 막 지어내가지고 누구 카드라 이런 걸로 사람 엮어서 막 기소하고 그래서 사람 죽고 그래서 무죄 많이 나오고 그랬습니까? 뭐 대통령 하신 분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시킨다고 하셨다면서요? 응? 우리 윤 후보님 주가 조작에 참여해서 돈을 벌은 건 사실이군요. 주가 조작에 참여한 사실은 없습니다. 부인께서는 월급 200만 원을 꽤 오랫동안 받았던 것 같은데 그 외에 수입은 없었고 뭐 어떻게 70억 자산가가 됐을까요? 저는 원래 그 오래 전부터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2010년 이전부터도 상당한 자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최재성 전 정무수석,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두 분도 어제 텔레비전 토론을 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 말이죠. 먼저 최재성 전 수석님, 어제 토론 조금 전에 영상도 보셨어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상당히 강하게 붙었어요. 예, 어제는 이제 경제 분야 네. 토론이었는데 사실 뭐 다 경제에 다 연관이 된다고 말하면은 뭐 다 통용이 되지만요. 경제 외적인 것도 좀 논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제 분야만 놓고 보면 뭐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뭐 평가가 무색할 정도로 이재명 후보와의 경제 관련 분야 토론만 있었던 게 아니고 안철수 후보와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경제 분야에 관련된 어제 후보자 토론은 윤석열 후보는 뭐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정말 내용이 없고 비전이 없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상당히 강하게 윤석열 후보 비전이 없었고 내용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김재원 최고위원의 또 평가와 생각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럼 어쨌든 이제 경제 분야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나라 곳간 털어먹을 궁리만 하는 것이고 빚집을 궁리만 하고 돈 없으면 빚이라도 내서 어쨌든 뭐 그
모든 일은 나라 곳간으로 해결하자 뭐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이재명 후보께서 지금 그 경제에 대한 식견을 보이는 걸 보고는 저는 허경영 후보보다도 좀 못하다 그런 생각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한 것은 사실은 대부분 재정을 충실하게 운영하자는 것이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들에게 조금 더 두텁게 보호를 해줬으면 보상을 해줬으면 그래도 서민들의 그 일상생활이 이렇게 피폐되지는 않았을 거다. 뭐 그런 쪽으로 접근을 했던 것 같고요. 안철수 후보와의 이야기는 사실 안철수 후보가 뭐 그 방면에 또 좀 전문가니까 전문가의 식견은 뭐 비교적 존중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식 그 양도소득세 관련된 그 문제를 다루는데 이재명 후보가 모를 리가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양도세를 이제 내후년부터 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사실 주식 투자의 어떤 그 시장이 그 굉장히 그 혼란에 빠질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 양도세는 폐지해야 된다고 이야기한 건데 지금 양도세가 부과되는 것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것은 대주주 그 양도세 문제인데 그래서 조금 핀트가 안 맞다. 그래서 역시 경제 문제를 제대로 모르면서 상대방 윽박지르는 그런 장기술만 뛰어나구나 저는 뭐 그런 생각은 좀 했습니다. 예,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해서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또 윤석열 후보에게 그게 왜 생겼는지 아십니까? 또 이렇게 질문했던 기억도 나네요. 예, 그런 부분은 예. 이제 지금 현재 그 갖고 있는 양도세의 경우도 사실은 문제가 굉장히 많아서 금년부터 원래는 그 종목당 3억 원 이상 되면 그 양도세 과세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10억 원도 사실 문제가 있다 해서 상당히 좀 문제제기가 있는데 뭐 그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는 부분을 좀 말씀하셨죠. 예, 알겠습니다. 심상정 후보가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에게 이게 왜 생겼는지 아십니까? 이게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언급하면서 그런 것들을 막으려고 생긴 거다. 그랬더니 윤석열 후보가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는 또 그런 얘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고요. 자, 조금 전에 저희가 했던 이야기, 이른바 대장동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가 법인카드 이야기를 꺼내 들었더니 이재명 후보가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 판례를 만들어 갖고 나와서 그걸 보여주면서 뭐 윤석열 죽어 이런 이야기도 했단 말이죠. 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어제 토론에서의 두 후보의 공방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그전부터 그랬지만요. 어제 특히 토론을 보고 요즘에 이제 보도된 이제 각종 그 단독 보도 특종들 이런 것을 보면 대장동 문제의 시조세이자 몸통은 저는 윤석열 후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어저께 더더욱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지금 구속된 대장동 관계자 김만배 등등의 녹취록만 보고 뭐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도 나왔다. 윤석열 이 죄상이 많다. 영장 들어오면은 윤석열은 죽어. 뭐 이런 등등의 이제 추상적으로 앞뒤 자르고 이렇게 서로 공방을 하는 것하고 네.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사실 대장동의 시초가 됐던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주임 검사였고 그때 이 작년에 남욱 씨가 그러니까 3개월 전이죠. 지금 구속돼 있는 남욱 씨가 검찰에서 그 당시에 봐주기 수사했던 것을 진술한 그런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만배의 저 녹취록에 나오는 윤석열은 약점이 많고 영장 청구 들어오면 윤석열은 죽어 하는 것하고 어제 그제 그런 이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에 대장동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고 커피만 타주고 보냈다라는 이런 이 대장동 관계자들의 작년 11월 달에 진술하고 너무 일치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조세이다 몸통이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죠. 예. 자, 그러면 김재원 최고위원 대장동 관련해서 이 대장동 문제가 아마 남은 대선 기간에도 상당히 큰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토론에서 나왔던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공방에서 대장동 문제는 어떻게 정리가 됐다
보십니까? 근데 그 전에요. 네. 원래 질문이 경기도지사로서 법인카드를 횡령해서 법인카드 자금을 횡령해서 사실은 자기 옆집의 사람들한테 그 비밀 선거 사무소를 운영한 것 아니냐, 선거 기획을 한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는 이 판례를 들고 갑자기 이제 드러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경기도지사 시절에 법인카드 횡령한 것은 그것은 뭐 그냥 시인하고 넘어갔다고 봐요. 원래 이제 보통 이제 자기가 잘못한 것을 그 변명하기 싫으면 다른 걸 끌고 나오는 그런 독특한 버릇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이후에 이제 그 내세운 이야기가 갑자기 이제 대장동 그 소위 3인방들 구속돼 있는 김만배, 남욱 그리고 정영학 회계사가 그 함께 이야기한 그 녹취록 중에 극히 일부를 꺼내 가지고 이제 영장이 들어오면 윤석열이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몇 가지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사실은 그 대장동 사건으로 수천억 내지 조 단위의 그 이익을 사취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끼리 이야기한 것이 마치 무슨 진실을 다 이야기한 것처럼 그중에서 빼서 이야기를 했는데 말대로 그 사람들 이야기 말대로 영장을 자기들 영장 청구하면 윤석열이가 죽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기껏 내세운 이야기 몇 가지가 그게 과연 사실이냐는 문제는 또 따로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네. 그 사기꾼들의 헛소리를 들고 와서까지 그 이재명 후보께서 그것을 써놓고 자기 법인카드 횡령한 것 그리고 부인이 그 법인카드를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저지른 것을 그걸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걸 이제 드러냈는데 그 내용을 알았다면 그 녹취록 전체를 전부 공개를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수사 기록도 다 공개를 하면 돼요. 또 더 나아가서 특검도 받아서 이 사건의 전말을 전부 다 수사를 하게 해야 되는데 전부 거짓말하고 완전히 숨기고 하다가 이제 와서 이제 그 부분 일부 그 사기꾼들끼리 헛소리한 것을 그 중에서 이제 내 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한 거라고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횡령한 것을 덮기 위해서 지금 꺼낸 거거든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도 있다. 이거 이재명 게이트 때문에 못했다라고 김만배가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그 내용이 있다면 정말 있느냐 없다면 후보 사퇴하라 하고 몇 번이나 공격적으로 윤석열 후보에게 이재명 후보가 소리를 질렀는데 확인해 보니까 있잖아요. 그다음에 언론 보도가 나왔죠. 조금 전에 잠시 화면이 나갔는데 중앙일보도 그러면- 보도를 했고 월간조선도 보도했는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만일 예. 진짜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이 있으면 지금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사퇴해야죠. 잠시만요. 예, 지금 하시던 말씀 저렇게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일종의 팩트 체크 차원에서 이재명 게이트라는 표현이 있었다. 예, 계속 말씀. 그러면 그만큼 이재명 게이트란 말 없는데 거짓말했으면 후보 사퇴할 겁니까 하고 소리 지르고 삿대질하고 몇 번이나 이야기했으면 이제 정말 이재명 게이트란 말이 있어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 사퇴해야죠. 그런데 뻔뻔스럽게 지금 또 딴소리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참 뭔가 캥기는 것이 많구나. 도둑님이 제발 저리시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 내용은요 전체를 아마 확인해 보면 저것도 아마 전부 다 또 그 사기꾼들의 헛소리를 이번 대선에 또 활용하시는 거구나 하는 그런 사실을 국민들이 다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예. 좀 길게 말씀하셨기 예. 때문에 지금 이재명 게이트라고 하는 부분, 이재명 게이트와 관련해서는 오늘 민주당의 의원이 또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는 저 게이트가 나쁜 뜻의 게이트가 아니다. 또 이런 식으로 그런 것 같다라고 또 해석을 하는 이야기도 했었는데 최재성 수석이 보시기엔 어떠세요? 적어도 예. 대통령 후보들끼리 상대방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려면 어느 정도 이제 논리적 내지는 상황적 정합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도 또 진실 규명의 문제는 또 굉장히 이제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요. 우선은 이 윤석열 후보는 김만배 씨를 출입 기자였기 때문에 그냥 한두 번 본 걸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 보도를 종합해 보면
김만배 씨하고 형 동생하고 아주 절친한 사이라는 것은 그거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여기서 나오는 그분이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는 것은 이제 입증이 됐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얼마나 공세를 했어요. 대장동 몸통은 이재명 전 시장이다. 이재명 후보다. 엄청난 돈이 흘러갔을 거라는 그런 어떤 이 문제 제기와 추측들을 하고 윤석열 후보가 직접 그분을 거론하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사기꾼들의 얘기라고 치부하는 거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문제 제기는 사기꾼들의 얘기고, 사기꾼들이 얘기한 걸 가지고 그분에 대해서는 또 이재명 후보를 공박을 했으나 이재명 후보가 아니고 뭐 대법관이라는 것이 이제 드러났죠.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처음부터 끝까지 김만배를 잘 모르는 것처럼, 출입기자 정도니까 한두 번 봤던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이 봐주기 수사를 했던 당사자가 이게 대장동 소위 말해서 이제 자본이 조성되는 이제 시초였고, 그때 주인 검사였고, 사실상 그때 1,800억 대출 브로커 역할을 했던 조우영 씨가 사실은 무혐의를 받고 기소조차 하질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기소하고 구속되고 처벌을 받았습니다. 결국 조우영 씨도 11년도 면죄부를 준 윤석열 주인검사 이 수사 이후에 15년도에 동일 사건으로 결국은 다른 곳에서 경기청에서 수사해서 실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정황 근거나 사실관계들이 상당 정도 인정될 만한 걸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한 건데, 대장동 게이트의 경우에는 그걸 이재명 비리, 이재명 몸통이라는 뜻으로 얘기를 한 게 아니라는 것이 보도에서도 났잖아요. 앞뒤 아무런 문맥 없이 그냥 이재명 게이트라는 그 단어만 사용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대장동 사건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상황이 아니고,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고소고발 당했던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그런 것을 지칭한 것으로 이렇게 여겨지고요. 또 하나는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이재명하고 합작하고 이재명 후보에게 부정한 돈을 보장해주고 했다면은 이재명 CR이 안 맥힌다. 또 이재명 때문에 일 못해 먹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최초에 부산저축은행에서 불법 대출한 사건부터 시작해서 민영개발로, 민간개발로 해서 엄청난 돈을 벌기 위한 프로젝트가 진행되다가 2010년 이재명 시장이 당선되고 취임한 연후에 그게 좌절이 된 사건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재명 시장은 정말로 이 바리케이트와 같은 존재고, 자신들의 개발에 대해서 장애가 되는 존재로 일관되게 인식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해옵니다. 그러면은 대장동 시조세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후보가 수사검사 당시에 1,800억 불법 대출을 구체적으로 봐줘요. 이 조우영을. 이 조우영이 천화동은 6호의 실소유주입니다. 그리고 김만배가 박영수 특검을 변호사를 소개를 해서 조우영의 변호를 맡게 되고, 결국은 박영수하고 이 소위 말해서 이제 사수관계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당시 수사검사가 면죄부를 줍니다. 그리고 최근에 밝혀졌지만 박영수 특검에게 110억 원이 딸을 통해서 지급이 되고요. 천화동인 6호가 박영수 변호사 사무실에 김현성 변호사로 가장돼 있고, 실질 소유주는 이 조우영이라는 그 대출 브로커란 말입니다. 이 사건을 다 무마해주고 오늘날 대장동이 있기까지의 그런 불법적인 대출 과정을 다 눈 감아주고 여기까지 왔고요. 그리고 김만배 씨의 친누나가 윤석열 후보 아버지의 그 팔리지도 않는 집, 옛날 연대 교수들끼리 진 집이에요. 그것을 매입을 해주는, 이것은 정황 근거와 의심할 만한 근거, 또 관련자들의 얘기, 또 보도, 또 당시의 수사검사로서의 봐주기 의혹,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이것은 이재명 후보가 충분히 문제 제기할 만한 사안이고, 아마
윤석열 수사는 안개 낀 장충남공 같은 수사기 때문에 그 안개 너머에 보면은 꼭 봐주기가 있습니다. 이게 대장동의 시초가 된 거고 알겠습니다. 예. 이런 점이라는 거고요. 예. 마지막으로 예. 뭐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은 보도에도 나왔지만 앞뒤에 아무런 연관성이 없고 표현을 그렇게 한 건데요. 그걸 가지고 아무런 정황 근거 없이 후보자가 반박의 논거로 몰리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는 그거는 대선 후보로서 기본적인 어떤 논리 구성도 안 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대장동 문제와 관련해서 여기까지 듣도록 할 텐데요. 일단 잠시만요. 최재성 전 수석이 아주 또 길게 반박을 해주셨기 아니, 근데 때문에 이제 뭐 김전 최고위원님 짧게만 시간 많이 이야기할게요. 못 드립니다. 예. 그래요. 근데 워낙 상상과 허위와 또 그리고 근거 없는 이야기를 섞어서 마치 신화처럼 말씀하셔서 굳이 그 반박할 이유가 없어요. 만약에 그 정도면 왜 특검도 안 받고 지금까지 특검을 왜안 이 정권에 그만하시고요. 그런 이야기는. 그런 식으로 명령적으로 얘기를 하지 마시고 이 정권에서 토론하세요. 가장 충직한 검사들 그만하세요는 동원해서 수사하면서 뭐 김재원 의원 보좌관이야? 이만큼 그 수사를 해서 왜 아무것도 안 밝히고 사건을 덮기에 급급해서 지금까지 옵니까? 그리고 정말 그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요. 아니 뭐 2005년인가요? 뭐 그 이전의 그 사건 2009년 뭐 이런 사건을 지금 끌고 와서 2015년부터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그 대장동 개발을 처음 추진할 때부터 온갖 문제가 다 제기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 단돈 몇 억 넣고 몇 천억을 그 이익금으로 받아가는데 민간인들에게 수익을 몰아주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해서 지금 이 사건이 벌어져 있는데 지금 와서 무슨 시조세니 뭐 그런 이야기까지 하시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대장동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요. 특검도 하시고 제발 그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 있잖아요. 갖고 있는 자료 뭐 아까 뭐 무슨 이야기 많이 하시던데 원본도 공개하시고 원문도 공개하시고 좀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저 여러 가지 근거도 없는 이야기 막 섞어서 이야기하지 마시고 또 하나는요. 그렇게 한다고 지금 이 사건이 국민들이 속겠습니까? 지금 누가 이익을 가져가고 누가 지금 일을 저질렀습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인허가 해준 사람 누군데요? 자꾸 이것도 그 알겠습니다. 옛날 이야기만 예. 듣고 제가 아주 이야기하시니까 조금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대장동 사건을 소위 말해서 이제 야당에서 폭로와 공세를 하면서 그때 마치 이재명 후보가 몸통인 것처럼 얘기하고 부정한 돈이 흘러간 것처럼 공세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못 하잖아요. 뭘 못해요? 이재명 후보가 이것은 반드시 돈 먹었다. 이재명 후보에게 흘러갔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보세요. 제가 조금만 이야기해 볼게요. 그리고요. 그럼 제가 조금만 그리고요.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 얘기 유동규 중이잖아요. 씨가 받은 어? 있잖아요. 받기로 한 그러니까 받은 뇌물과 이재명 후보에게 유동규 돈이 씨가 받기로 한 흘러갔다고 돈이 한번 얘기를 700억이에요. 이거는요. 그러면 누가 그걸 보고 좀 돈을 가만히 줬겠습니까? 계세요. 이야기해 보라면서요. 그리고 아니, 왜 이재명 후보의 저 변호사비 저도 그런 식으로 한번 김재원 의원님 말씀하실 때 그렇게 해볼까요? 그 내용에서 쌍방울로 흘러간 돈이 100억이다라고 의혹이 제기돼서 수사가 지금 진척이 안 되잖아요. 이 모든 것 한번 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잠시만요. 김전 최고위원님 이제 거기까지. 자금 예. 수적도 안 됐다고 그러잖아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최정수님 말씀 예. 마무리해 주세요. 그리고요. 특검에 대해서는 야당이 추천하는 사람 아니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거 시조세이자 몸통이 다 검찰 출신이고 윤석열 후보와 관련이 돼 있어요. 예? 박용숙 특검 그렇죠. 또 최재경. 그다음에 네. 윤석열 후보 아버지 집을 김만배 친누나가 아직도 그 매입한 얘기하세요? 사건. 그래서 어떻게 이 시조세이자 몸통의 의혹이 있는데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이런 의혹이 있는데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니까 특검이 안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 대장동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충분히 많은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신경전만 치열해진 게 아니라 최재성 전 수석과 김재원 최고위원의 신경전도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 대장동 문제는요. 차고 잠시만요. 토론하는 예. 태도도 윤석열 후보하고 또 대장동 문제는 두 분은 동의하실 겁니다. 대선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이렇게 대선의 주요한 쟁점이 됐는데 대선에서 어떻게 표심에 영향을 미쳤느냐. 대선이 끝나면
그냥 지나버리고 마는 그런 문제로 대장동 문제를 남겨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신경전이 점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어떤 언론은 그런 표현을 썼어요. 공격수 본능을 되살렸다. 윤석열 후보도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두 후보의 신경전이 대단히 치열한 장면들을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지금 이 집권당의 그 집권 정부의 방역 정책의 실패를 이제 인정을 하셨는데 결국은 그렇다면은 이 민주당이 대선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야당 코스프레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걸 한번 우리 심상정 후보님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자를 당사자가 지정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네. 저한테 다 물어놓고 제가 답은 길안 주고 저기다 의견을 물어봐요. 지금 들어보는 겁니다. 또 얘기해봐야 또 뭐 본인 얘기만 할 게 뻔해서 객관적으로 3자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보세요. 윤석열 후보님, 그게 토론입니다. 내가 주장하고 자, 상대한테 반박할 기회를 잠시만요. 주는 거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간 총량제 아니, 토론은 본인 주장만 하고 다른 사람 주장을 못하게 지정을 봉쇄를 해도 하십니까? 꼭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오고 또 한반도의 불안정을 불러와서 경제를 망친다라는 데에 대한 의견 한번 말씀해 저는 주시죠. 성남시장이나 경기지사 하면서 하신 그런 부정부패에 대해서 제대로 법을 적용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고 답을 하시죠. 딴 얘기 하지 마시고. 엉뚱한 거 답을 하는 거는 원래 엉뚱한 옳지 않은 답하고 겁니다. 내빼는 데는 우리 이 답을 먼저 하세요. 자, 아니십니까? 이렇게 하면 서로 답을 하세요. 네, 시간이 아주 애매해집니다. 그러니까 남이 자, 안 한 말씀하시죠. 얘기를 가지고 뭐 엉뚱한 뭔 얘기를 안 한 걸 제가 하니까. 했습니까? 그런 식으로 거짓말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자, 상습적으로 그러면은 지금 이제 거짓말하시지 않습니까? 안철수 후보에게 국민들에게 발언권 한번 드리겠습니다. 물어보십시오. 잠시만요. 네, 안철수 후보 말씀하십시오. 예.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어제 법정 토론 장면, 신경전이 치열한 장면 보다 보니까 조금 전에 두 분께서 펼치셨던 신경전 장면과 대단히 유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일단 대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 싶어요. 최재성 전 수석님.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요. 사실 이제 정책 대결이 무색할 정도로 이제 사실 경제 외적 사안에 대한 네. 이제 공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제 정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경제 분야 토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는 답변을 못하거나 왜곡된 그 한정적 지식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이 답변을 아주 기본적인 사안조차도 이게 모를 정도로 경제 정책은 이제 엉망인데 저런 사안, 사실 경제 외적인 대장동 관련된 사안이라든가 또 소위 말해서 구조적 성평등은 없다고 한 그런 윤석열 후보 발언에 대한 사실 확인과 사과 요구에 대해서는 그냥 걷어차버리는 저런 오만한 태도를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은 무지하고 정치적인 충돌은 오만하게 저렇게 이 맞대응을 하고 걷어차버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윤석열 후보의 정책 능력이야 뭐 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저런 태도가 마치 대통령 다 된 것처럼 그다음에 저 토론은 사실은 후보자들끼리의 토론 자체가 국민적인 어떤 요구나 궁금한 것에 대해서 사실 대신 물어주는 후보자 간의 토론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답변에 시간 쓰기 싫다. 그거 뭐 국민들이 알 거다. 이러면서 그냥 답변을 아예 걷어차버리는 저는 행태는 조금 상대당 후보지만은 제 입장에서는 매우 실망스러운 어떻게 보면 조금 두렵기도 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 엉뚱한 대답하지 마세요라고 했더니 엉뚱한 대답하고 내빼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두 후보가 상당히 치열한 신경을 그리고 그런 펼쳤단 말이죠. 답변에 시간 쓸 생각 없다. 예. 그게 이제 여성의 구조적 성평등은 없다. 이 말에 대한 답변 요구에 그런데 시간 쓸 생각 없다고 그렇게 그냥 걷어차버리는 거예요. 예. 김재현 최고위원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어제 이재명 후보께서 질문하는 내용이 그러니까 이제 상대의 실수를 유도하기 위해서 뭐 지난번에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알리백. 알리백이라는 말로 그래서 사실 알리백이 알아보니까 알리백이 아니고 리백이었어요. 예. 본인도 모르면서 왜 몰라요? 아리백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 전에서 또 발언한 적이 있어요. 이재명 후보는. 좀
저희 기자들도 한번 확인 취재를 했는데요. 또 알리백이라는 표현을 근데 많이 어쨌든 쓰네요. 예. 어쨌든 그런 식으로 왜곡을 아니 하니까는 좀 제발 좀 그만하시죠. 아까 제 심정이 제발 좀 어땠겠어요? 그만하시죠. 알겠습니다. 아니, 아까 하신 분이 알겠습니다. 아니고. 자, 우리 두 분은 잠시만요. 김재원 최고위원님, 제가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 텐데 이제 앞으로 오늘 방송이 끝날 때까지 두 분의 말씀 서로가 말씀하실 때는 개입하지 마시고 말씀 듣고 나서 하실 말씀 꼭 있다고 한다면 제가 기회를 드릴게요. 그렇게 하는 걸로 하시죠. 저희는 신사적으로. 예,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질문하는 내용이 무슨 장학 퀴즈 하듯이 그렇게 상대의 실수를 유도해서 그걸 가지고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모습이 너무나 뻔히 보여요. 그리고 그 사실은 대선 후보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지도자가 될 뿐인데 말씀하시는 투나 태도나 또는 뭐 토론하는 방식이 너무 거칠고 저는 사실 잠깐 느낌이 정말 저런 분이니까 형수님한테 그래 쌍욕도 하고 형님하고 그렇게 전화통이 되고 사납게 하는구나 싶을 정도로 너무 사나워서 우선 보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지금 그리고는 또 대답 못한다고 막 이야기하는데 상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어디 가고 저는 정말 이건 토론이 아니고 사나운 말폭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토론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된 거죠.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경기도지사로서 계실 때 그 법인카드 사용 문제를 이야기하면 그에 대해서 최소한 변명이라도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곧바로 판넬 들고 와서 이야기하잖아요. 저런 태도가 이제 사실은 그렇게 자기가 불리한 내용을 벗어나기 위해서 상대에게 그 사기꾼들의 헛소리를 들고 와서 공격을 하는 그런 태도를 이제 윤석열 후보가 계속 동문서답하지 마라 이렇게 지적했는데 그래 되니까 오히려 또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뭐 이상한 질문을 하고는 왜 대답 안 하느냐 막 다그치잖아요. 저는 처음부터까지 그런 장면이 너무 눈에 좀 거슬렸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말이죠. 일단 두 분에게 어떤 질문을 드려도 나올 대답은 정해져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좀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두 분 상대 후보 토론 지금 계속 강하게 비판해 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텔레비전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보기에 상대 후보지만 윤석열 후보가 이런 자세 혹은 이런 발언은 참 좋았다. 이재명 후보 지금 계속 강하게 비판하셨는데 내가 보기에 이런 자세 뭐 이런 발언은 내가 평가할 만하다. 좋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지금 당장 제가 질문 드리면 당황하셔서 오늘 상대 후보만 비판하면 될 것 같은데 하고 나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 가지씩 꼭 의무적으로 한번 말씀을 좀 하시도록 제가 좀 드릴 테니까 지금 두 분 다 생각하시고 있는 눈빛이에요. 맞죠? 예. 그러면 이번에는 김재원 최고위원께 먼저 질문을 드려볼까요? 그래도 이재명 후보가 내가 보니까 참 준비가 잘 돼 있더라.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이번에 정말로. 아니 근데 이제 정말 죄송한데 예. 그런데 이제 저 기축통화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우리도 곧 기축통화국이 될 거다.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기축통화국이 될 가능성은 지금 당분간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근데 그걸 아마 IMF SDR 특별 인출권 문제를 좀 아마 이재명 후보께서 그까지 챙긴 게 아니고 그 보조하는 분들이 좀 잘못 알려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야기했다고 정경련 뭐 보도자료까지 이야기하시던데 어쨌든 그 준비성 그렇게 준비까지 하시는 거는 상당히 좀 노력하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기축통화 내용도 잘 모르시고 여기는 이제 그만하시죠. 아니, 제가 칭찬만은 하자고 얘기했으니까. 예. 그렇더라도 비판하는 제발 말은 좀 이따가 나중에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예, 최재성 전 수석님. 저도 사실은 이제 경제 외적인 이제 정책 공방을 했던 대장동 등등의 문제를 이제 논외로 치고 정책으로만 네. 이제 놓고 보면은 그 암기를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시는 흔적은 보여요. 예. 그래서 경제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개념 소화는 조금 되고 있지 않냐. 예를 들어서 이제 안철수 후보의 질문 중에 이 지금 유럽이나 작년에 이제 돈을 많이 풀었던 그런 나라들은 지금 긴축을 하고 있고 실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확장 재정을 하게 되면 금리가 지금 안 그래도 한은에서 올리고 있는데 더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이게 신용평가라든가 어떤 국채 금리라든가 이런 데 이제 이 악영향을 주게 되는 요 딜레마 두 마리 토끼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뜻을 이해를 하고 확정 재정과 긴축 금융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또 이렇게 그거 맞는 개념이거든요. 그렇게 표현한 거는 좋았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자, 역시 잠시만요. 답은 못했다. 그런 데는 이제 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쨌든 간에 이재명 후보 약간 비판적인 뼈가 있는 발언이긴 합니다만 준비성이 좋았다. 또 어쨌든 암기 잘 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두 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칭찬인 듯 칭찬 아닌 칭찬 같은 아니, 이제 개념이에는 이런 생각이 뭐, 드는데 말이죠. 기축통화 이야기 하셨으니까 기축통화 그 발언이 나온 그 전후 맥락을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그대로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언을 듣고 나서 두 분 다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식견이 있으시니까 한번 두 분의 생각을 제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국채는 얼마든지 발행해도 된다는 뜻인지요? 국가 부채 비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축에 속하죠. 다른 나라는 110%가 넘는데 우리나라는 50%가 아직 안 됩니다. 얼마든지 해도 된다는 것 같은데. 안 된다니까요. 잠시만요. 네. 윤 후보님, 내가 언제 얼마든지 발행해도 된다고 했습니까? 이게 또 거짓말이고요. 지금이 매우 낮아서 충분히 여력이 있다가 답입니다. 본인은 몇 %라고 생각합니까? 본인 먼저 대답을 해보세요. 한 50%에서 60%를 넘어가면 비기축통화 국가인 경우에는 좀 어렵다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선진국들에 비해서 국채 비율이 매우 낮다.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첫 번째. 두 번째로 우리가 곧 기축통화국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며칠 전에 보도도 나왔지요. 그만큼 우리 경제력 수준은 높은데 우리나라 부채 비율이 100% 넘어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렇게 해도 큰 무리는 없다라는 취지였습니다. 것처럼 곧 기축통화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의 경제 체력은 튼튼한 거죠. 기축통화국의 평균 그 부채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여하튼 110%는 평균적으로 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기축통화국에 들어가지고 있지 않다. 그게 굉장히 문제고 재정 운용은 굉장히 신중하게 그리고 보수적으로 해야만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 기축통화국 발언 관련해서 정경련에서 보도자료를 아까 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정경련이 어떤 보도자료를 냈는지 저희가 준비한 화면 한번 보고 국민의힘에서는 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정경련에서 기축통화 포함 가능성을 언급했다. 앞으로 1조 달러 무역 달성 공약처럼 그런 목표를 가지고 가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목표를 가지고 가겠다는 것이다라고 박주민 의원이 부연 설명을 해줬습니다만 어쨌든 기축통화국이 곧 될 것이다. 정경련 보도자료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국가부채 해결을 위해서 기축통화국으로 만들겠다니 정말 가슴이 웅장해진다. 이준석 대표의 저 표현이 정말로 이재명 후보를 칭찬하는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신 분은 아무도 없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쪽에서 강한 비판이 나왔기 때문에 김전 최고위원님 이제 저희가 좀 속도감 있게 한번 가시죠. 좀 짧게 핵심만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두 분 다. 그러니까 이제 기축통화라는 것은 사실 이제 국제결제 그 통화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기축통화국이 아닌 것은 전 세계에서 이미 다 알려져 있고 사실 그 국제결제의 그 통화로서는 우리가 뭐 자존심 상하고 속상할 이를 수는 있지만 당분간 기축통화국이 될 가능성은 별로 없거든요. 심지어 동남아시아의 그 태국의 바트와나 인도네시아의 링깃보다도 우리가 그 결제의 그 가능성은 적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 기축통화국이 곧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런 뭐 이상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고 그냥 말씀하시는 거는 뭐 그럴 수 있지만 곧 될 듯이 이야기하면서 국가 부채를 마구잡이로 늘려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곡간 털어먹을 생각만 맨날 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죠.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한 뭐 그
보도가 나왔다는 것은 그 IMF의 특별 인출권이라고 해서 SDR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교 1학년 가면 경제학 개론 시간에 다 배우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과거에 IMF의 그 관리를 한번 받을 때, 외환위기 당시에. 예, 그때 뭐 SDR 인출도 하고 했죠. 그렇게 마치 이제 우리가 그 완전히 파산할 때 종잣돈처럼 맡겨놨다가 다시 쓰는 그 정도의 그 개념으로 5나라의 그 미국 뭐 저 달러화나 영국 파운드화 이런 것을 5개 국가의 통화를 이른바 바스켓이라 해서 보관하면서 그걸 유사시에 꺼내 쓸 수 있도록 서로 간에 지원해 주는 체제인데 거기에 한국의 원화도 포함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또 포함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과 기축통화는 전혀 개념이 다른데 이재명 후보께서 그것을 혼돈한 이유는 아마 그 도와주는 보좌진들이 흐리멍텅하게 잘못 알려줬거나 아니면 스스로가 잘못 이해를 했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저게 사실이 아닌 것은 뭐 틀림없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꼭 무슨 그 기축통화를 경기도 지역화폐 수준으로 보셨나 싶을 정도로 좀 애매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자꾸 우기실 필요가 없고요. 그냥 예를 들어 국가 부채가 지금보다는 좀 더 올라가도 아직 우리가 버틸 여력이 있다. 근데 기축통화 이야기는 뭐 조금 착각한 거다 하면 그만이에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재성 수석께 질문 드리기 전에 정경련의 보도자료를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SDR, IMF 국제통화기금의 특별 인출권 통화 바스켓. 이 통화 바스켓은 현재로 5개 화폐가 들어가 있어요. 달러, 유로, 위안, 엔, 파운드 이렇게 돼 있는데 정경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통화 바스켓에 포함되더라도 국가 재정 건전성 문제가 거시경제의 안전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한국이 비기축통화국, 기축통화국이 아닌 그런 지위를 갖고 있는데 최근에 재정 건전성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고 국제 원자재 가격의 고공행진으로 무역 수지마저 적자가 지속될 수 있어서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른 경제 위기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원화의 SDR, IMF의 특별 인출권 편입을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최근에 전달한 것이다. 한국이 기축통화국이 곧 된다가 아니라 그걸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놨어요. 아까 그 자료화면에서도 보셨지만요. 우리가 이제 맥락이나 이제 문맥 말하는 그 논리 자체를 전체를 놓고 봐야 되잖아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안철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는 국가부채를 GDP 대비 100%까지 가도 된다고 얘기했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래도 무방하다는 뜻으로 얘기했다는 이재명 후보의 답변이 있었고요. 그 근거로 보도에도 나왔지만 기축통화국이 될 가능성이 높은 높을 정도로 한국 경제의 체력이 튼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기축통화국 된다 이런 말 한 적 없고요. 그 보도에서도 보듯이 기축통화국이 될 가능성이 높을 정도로 한국 체력이 튼튼하다. 한국 경제 체력이. 그래서 결론은 한국 경제의 수준이나 체력이 튼튼하기 때문에 100%까지 국가 부채 비율이 가도 무방하다는 설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논쟁은 기축통화국 지금 갈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저거 무리하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요. 저는 기축통화국하고 SDR하고는 다른 거 아니에요. 경제학교 가서 뭐 대학 1년 때 이렇게 배운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달러를 빼고는 기축통화국이 아니죠. 그러니까 SDR에는 중국 위안화도 들어가 있거든요. 유로화도 들어가 있고요. 그러나 이 바스켓 자체가 국채라든가 이런 이제 한 나라의 신용 상황 또 이제 이 교환 가치 이런 것들을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이제 우월권들이 여기에 이제 존재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작년에
G7 국가를 놓고 보면 일본하고 이태리 정도는 우리가 사실상 이 PPP 기준, 구매력 기준으로는 국민소득에서 제꼈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 통화유통량도 보면은 우리가 0.4%에서 작년에 4%까지 급증을 했어요.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박주민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저것을 목표로, 골로 생각하고 강력하게 추진할 만하다. 이거고요. 이 근제에는 한국 경제가 그만큼 체력이 튼튼하고 따라서 뭐 국채 발행한다고 이것이 뭐 개인 주머니에 넣자고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논점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계부채가 높고 코로나 같은 이런 생각지도 못한 이제 팬데믹 상황이 와서 국민들이 힘들고 부채가 늘어나고 하니 국가 부채가 상대적으로 작은 대한민국에서 이것을 충분히 보상해줘야 된다는 논리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그 맥락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네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윤석열 후보는 답변을 못해요. 이재명 후보는 결국 한국 경제 체력이 좋기 때문에 국채 발행을 더 해도 좋다라는 뜻으로 얘기를 했고, 안철수 후보의 질문에 자꾸 재정 확대하고 금리 올라가는데 이게 두 마리 토끼 다 놓치는 거 아니냐 했더니 그것까지 해결할 능력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좀 이 전체적인 질문과 이런 상황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제가 네. 짧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이거예요. 그 도대체 국채를 계속 발행해서 나라 빚이 올라가면 금리가 그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결국은 지금도 금리가 올라가서 서민 생활이 힘든데 더 그 경제가 파탄이 나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비기축 통화 국가인데 기축 통화 국가도 아닌데 그렇게 국가 부채를 늘려서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하냐 하니까, 아니 지금 국가 부채가 GNP 수준의 50% 정도 되는데 100%까지는 늘려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기축 통화 국가도 곧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사실은 지금 그 나라의 지금 그 정경련 이야기는 할 것도 없이 우리가 지금까지 재정을 좀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같이 기축통화 국가가 아닌데 외환위기가 오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우리 IMF 사태 때 기억했잖아요. 외환위기 그 후에도 또 겪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경제 불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의 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문재인 정부 와서 코로나19 그 극복을 명목으로 해서 국가 부채를 엄청나게 늘렸거든요. 그동안에 재정 준칙을 마련해서 GNP의 한 40% 수준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50% 수준으로 지금 급격히 늘어나 있는데, 이재명 후보는 곧 기축통화국가가 될 테니까 한 100%로 올려도 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대체로 전체 취지가 지금 말씀하신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하니까 이재명 후보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그게 그 정도 늘려서는 안 되고 우리가 기축통화 국가가 아니니까 한 50% 넘어가면 60, 70% 넘어가면 더더욱이 위험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기축통화 국가가 될 정도로 경제가 튼튼하고 그 이야기 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취지가 그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 어떻게 이재명 후보께서는 나라 곳간 털어먹을 궁리만 하느냐. 심지어는요, 재정부 공무원들은 이 국가 부채 관리 내지 국가 재정 관리가 가장 자기들의 존재 가치거든요. 그래서 재정부에서는 그 국가 부채를 좀 덜 늘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거조차 국정조사하겠다고 압박을 하고, 심지어는 이제 예산권을 청와대로 옮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그냥 곳간 털어먹겠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금 반대 논리로 이야기한 건데, 거기에 이제 기축통화국가까지 될 테니까 안심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전체 이야기가 다른데 예, 자꾸 두 분 다 충분히 이야기를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예. 이거는 경제에 관한 얘기니까요.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작년에 독일과 캐나다도 엄청나게 재정 확대를 했고 코로나 상황에서 확장 재정을 했습니다. 여기는 SDR 국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축이냐 비기축이냐 요 하나만 놓고 그 나라의 신용도라든가 국채금리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SDR 국가가 아닌데 작년에 국채 발행했는데 사실 마이너스 발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들이는 쪽에서 마이너스 금리로 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손해가 없는, 그거는 그 나라의 경제 상황 전체를 보고 이 값이 매겨지는 거다. 그다음에 하나는 윤석열 후보도 내년에 그 어저께 토론에서 그랬잖아요. 당선되면은 지금 추경 어제 통과된 17조 여기에 30몇 조를 더해서 50조 규모. 50조 규모로 하겠다. 이거 국채 발행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되자마자 그거 100일 안에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예. 국채 발행입니다. 예. 이걸 마치 오히려 윤석열 후보는 해명할 수 없는 딜레마가 있죠. 재정 건전성을 얘기하면서 코로나 특수 상황에서 소상공인한테만 50조 보상하겠다. 이재명 후보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뭘로 할 것 같습니까? 그다음에 이 팬데믹 상황이 더 길어지고 또 국민 지원이나 또 소상공인 지원이 더 필요해질 경우에는 그러면 또 국채 발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숨기고 해명할 수 없는 딜레마를 가지고 아무 대책 없이 한 거고, 이재명 후보는 한국 경제 체력이나 상황이 괜찮다. 이런 뜻으로 국채가 좀 늘어나도 그런 용도,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이나 국민 부채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런 용도면은 괜찮다라는 뜻으로 얘기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기축통화 발언 관련해서 이게 좀 팩트에 어긋나는 발언이 나왔다, 이렇게 좀 비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최재성 전 수석은 그 발언이 나온 맥락, 결국 국채 발행 비율을 지금보다 더 늘려서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도와야 하는데 거기에는 윤석열 후보도 동의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아마 어제 이 기축통화 논쟁에 직접 참여를 하지 못해서 오늘 별도의 자료를 내놓았는데, SDR 특별인출권 바스켓에 간다고 해서 기축통화국이 될 것처럼 말했지만 여기에는 외환시장 개방 조건 등의 위험 요소도 있고 들어간다고 갑자기 국가 부채 비율을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세계 평균, 선진국 평균, 신흥국 평균 모든 평균에 비해서 여전히 부채 비율이 10% 이상 낮다는 것뿐이다. 따라서 재정 여력이 여전히 낮다. 낮다는 게 아니라 좀 더 좋은 조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심상정 후보가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은 지금 정치가 가장 걱정해야 할 빚은 가계 부채다. 더 이상 코로나19로 힘겨워하는 가계와 자영업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안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고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기축통화 논쟁에 참여를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제 토론에서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토론을 보시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심상정 후보는 지난 대선 때도 그랬지만 이번 대선 때도 유력 후보들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가리지 않고 강하게 비판한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먼저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그 이재명 후보님 155 이렇게 네. MB 747 이후에 15년 만에 외형적인 그 성장 목표를 제시하셨어요. 네. 참으로 제가 의외였습니다. 이렇게 성장만 외치는 MB 아바타 경제 가지고 미래를 열 수 있나? 제대로 기회와 결과를 나누는 게 이게 중요하다고 보고, 성장을 회복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공정성장이라는 겁니다. 지금 선관위원회 제출한 10대 공약을 보니까 보편 기본소득은 토지 이익 배당과 탄소 배당을 재원으로 추진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배당, 사람들은 보통 세금은 내는 걸로 생각하고 배당은 받는 걸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배당이 지금 그 재원이 될 수 있는지, 이거 지금 국토보유세하고 탄소세 말씀하시는 거 맞죠? 우리는 보통 세금은 국가의 재정 수요에 충족하기 위해서 내는데 토지 보유세는 전액 국민에게 돌려드린다. 라는 측면에서 배당이라고 한 겁니다. 저는 이제 네, 탄소에 대한 좀 부담금을 이재명 후보가 좀 정직했으면 좋겠어요. 예? 감세는 열심히 선전하시는데 세금 내라는 것도 이게 필요하면 당당하게 국민들에게 말씀하십시오.
심상정 정의당 후보,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MB 아바타 경제 가지고 미래를 열 수 있느냐라고 비판을 했고요. 감세는 열심히 선전하시면서 세금 내라는 것도 필요하면 당당하게 국민에게 말씀을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서 심상정 후보는 또 어떠한 문제를 갖고 어떠한 논리로 비판했을까요? 혹시 종부세 얼마 내셨는지 기억하시나요? 글쎄 지난번에 말씀을 하셔서 한번 알아보니까 한 뭐 몇백만 원 내는 것 같은데요. 종부세 제가 지금 92만 원 92만 내셨어요. 원 내는. 아니, 다 합쳐갖고. 30억 집에 종부세 92만 원이 폭탄입니까? 92만 원 내시고 지금 뭐 집 무너졌어요? 폭탄 맞아서? 마치 국가가 무슨 약탈이라도 하는 것처럼 세금 내는 것을 악으로 규정하고 국가를 뭐 강도짓이나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규정하는 게 대통령 후보로서 옳은 일입니까? 종부세를 폐지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빚내서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그거를 일률적으로 세금 내는 거는 좀 합리적으로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지부자들 말씀이죠. 대변하시는 건 알겠는데 그렇게 무슨 국가가 말이지 다 뺏어갔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도대체 이거는 그 뭡니까 이거 그 제가 볼 때는 허위사실 유포인데 이런 건 도대체 어떤 법으로 어떤 형량으로 다스립니까 도대체? 아무리 그러니까 제가 토론 일반으로 말이 안 된다고 오바를 많이 생각하고요. 하시네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상정 후보의 지적, 비판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의 답변이 잠깐 나가긴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MB 아바타 경제라든가 왜 감세만 얘기하고 세금 좀 더 내야 된다라고 당당히 이야기를 하지 못하느냐라는 심상정 후보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우선 이제 이 747 공약으로 대표되는 MB 공약의 아바타 아니냐 이런 얘기는 조금 그 내용적으로 조금 다르거든요. 우선은 이제 제일 큰 게 이제 세계 5강. 이 얘기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G7 국가인 일본하고 이태리를 말씀드렸지만 구매력 기준 소득에서 제꼈거든요. 물론 G7, G5 이것이 국민소득만 갖고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일본 경제는 포텐셜이라는 측면을 빼고도 우리가 일본 경제에 가위눌림했던 과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임기 내 G5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러나 G5 국가로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했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MB가 집권하자마자 747 공약 폐기했잖아요. 근데 이재명 후보는 분명히 밝혔지만은 지속 가능한 장기 목표, 장기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G5 국가로 가야 된다. 저 개인적으로는 다음 대통령 임기 전후해서 경제 정책 실정만 없으면 저는 가능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가 진짜 꿈만 같은 얘기인데요. 프랑스나 캐나다 아주 작년 성적표나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아까 일본이나 이태리는 사실상 우리가 제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뭐 캐나다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당장은 아니지만은 우리 사정권에 있다 굳이 표현한다면 이럴 정도로 한국 경제가 정말 많이 튼튼해지고 성장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쯤 G5 세계 5강이라는 목표를 제시를 하는 것은 MB의 747 공약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세계 7대 교육국의 뭐 4만 불에 뭐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른 목표 제시이기 때문에 숫자만 갖고 그것을 연상시키고 아바타라고 얘기한 거는 뭐 그건 심상정 후보 마음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조금 다른 내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현실적 조건도 다른 조건이다. 예. 이 세금과 관련해서 심상정 후보가 상당히 집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는 왜 세금에 대해서 국가가 강도짓하는 것처럼 자꾸 국민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이런 논리로 비판을 했어요. 근데 부동산 세제 가지고 이야기했는데요. 근데 그 앞에서 최재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 능력 있는 경제 대통령 이게 바로 이명박 후보의 캐치프레이즈였거든요. 보통 그 진보 좌파 쪽의 캐치프레이즈는 그게 아니고 무슨 뭐 도덕성 논쟁을 하거나 투쟁을 하거나 뭐 역사의 뭐 미래 진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너무나 뭐 흠이 많아서 가장 보수 진영에서 쓰던
유능한 경제 대통령을 하니까 아마 심상정 후보가 그런 이야기 한 것 같고요. 부동산 세제 문제는 네. 지금 그 집안채 갖고 있는 사람도 이런 세금 제도가 계속 유지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지금 한시적인 그 세금 제도거든요. 제가 작년에 집을 샀는데 취득세, 등록세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이 등록세가 높아져 있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이런 것도 집을 하나 팔면 그 집을 살 수가 없을 만큼 국가에서 세금을 많이 때리는 거죠. 그리고 종부세 문제도 지금 말씀하신 건 종부세 이야기 30억짜리 집 종부세 이야기를 했는데 저게 1가구 1주택이니까 저 정도지만요. 예컨대 그 노후에 임대료라도 받기 위해서 조정지역 내에 2채를 갖고 있다면요. 한 7년 되면 그 세금으로 몽땅 그 집이 뺏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약탈한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후보가 이야기한 것도 예를 들어서 30억짜리 집이라 해도 요즘 영끌이라고 해서 대출을 받아서 사거나 네. 가만히 앉아 있는데 어느 날부터 집값이 2배가 됐잖아요. 우리 문재인 정권 하에서. 그래서 세금이 10만 원 하다가 예를 들어 100만 원이 됐다면 세금이 10배 오른 거예요. 그리고 더욱이 지금 종부세만 이야기했지만 저기 재산세를 합치면 또 세금이 확 늘어나요. 이런 전체를 이야기하는데 심상정 후보께서는 그중에 이제 종부세만 끄집어내서 이야기한 거죠. 실제 지금 그 집값이 많이 오르니까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도 세금을 많이 때려서 집을 좀 적게 사게 만드는 한시적인 조치로 이런 그 부동산 세제를 여러 번 바꿔가면서 이렇게 덕지덕지 붙이는 바람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는 있지만 실제 지금 세금 제도는 계속 유지할 수가 없을 정도가 알겠습니다. 어쨌든 텔레비전 토론, 후보들의 텔레비전 토론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께서 함께 생각해야 할 국가의 세금 문제, 국가 부채 비율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말씀하실 때 이제 좀 짧게 하셔야 돼요. 예. 꼭 하실 말씀이라면. 그리고 예.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유능한 경제 대통령 캐치프레이즈를 썼다고 하는데요. 사실 그 DJ 대통령이 준비된 경제 대통령 캐치프레이즈를 서브 슬로건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디에 전유물이 아니고요. 예. 또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요. 저는 저 논쟁을 보면서 심상정 후보 질문에 윤석열 후보가 답하는 걸 보면서 매우 우려스러웠어요. 경선 때 뭐라 그랬어요? 종부세 폐지 얘기했잖아요. 윤석열 후보가. 심상정 후보가 얼마나 하냐고 물어보면서 몰아붙이니까 종부세를 폐지하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한 얘기도 지금 오락가락할 정도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걸 보면서 참 더 걱정이 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예. 그 하나만요. 예. 종부세를 폐지한다는 게 폐지해서 재산세와 합친다는 거지 종부세 자체를 드러내서 없앤다는 게 아니라는 것은 수없이 이야기했는데 지금 그게 종부세의 폐지예요. 아니, 그렇죠. 그런데 재산세와 합치면요 세율을 다시 조정해요. 그런데 자꾸 또 외국에서 그게 왜 이야기하실 논리적 필요가 뭐가 자, 있어요? 잠시만요. 잠시만. 예, 예. 재산세의 지금 과표 기준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현실화 과정에. 이것에 대해서 맹렬하게 공격을 하잖아요. 정부에 대해서. 물론 지나치게 속도가 빠르다. 거기다 아파트 값도 올라갔다. 그래서 이걸 좀 완만하게 해야 된다는 거는 이재명 후보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종부세를 재산세하고 통합해서 하고 재산세 공시가 현실화도 지금 맹공을 하는 상황에서 그건 종부세 없어지는 거 플러스 부동산 관련된 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 부동산이 뛰는 것 같고 무관하게 지금 세율을 낮추겠다는 사실상의 감세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종부세는 없애는 겁니다. 그거 폐지죠, 그거는. 네. 그리고 재산세도 예. 더 깎아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재원 최고위원님. 아니 계속 제가 말싸움 하는 것처럼 보여서 가만히 있으려 그래도 종부세를요 폐지해서 재산세와 합친다는 것이 아니고 종부세에다가 재산세에다가 종부세를 붙이는 것 자체가 위헌성이 있다고 수없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도 종부세를 좀 현실화했어요. 낮추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재산세를 워낙에 높이기 때문에 사실 재산세에다가 다시 종부세를 붙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계속 유지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종부세와 재산세를 다시 그 현실적으로 세율을 정하자 그 이야기예요. 근데 자꾸 아니 후보 입장에서 종부세 폐지도 될 수 있고 그죠? 또 저것은 종부세를 완전히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고 재산세에 합쳐서 새로 조정하자는 거다. 그 이야기를 그냥 종부세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그걸 가지고 뭐가 잘못됐습니까? 종부세 폐지하는 거죠, 그게.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어제 토론 이야기도 여러분께 전해드려야 하겠죠.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를 제안했다가 단일화 제안을 철회하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열린 첫 법정 토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질문을 집중적으로 던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듣고 나서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순서가 있는데 순서를 먼저 바꿔서 먼저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금리 문제, 확장 재정 문제를 먼저 꺼냅니다. 여기에 대한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또 다른 질문을 던지고 나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장면 보시겠습니다. 금리를 올리게 되면서 동시에 또 확장 재정을 하게 되면 이것이 금리 인상 효과가 상쇄돼서 더 많은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왜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에만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행이나 또 우리 재정당국에서 이 국민들이 이걸로 피해를 좀 보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재정 문제도 어려울 땐 이렇게 쓰지만 이게 지나가면은 빨리 건전성을 다시 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이 좀 이렇게 핀트를 못 잡고 계신 것 같아서 다시 여쭤보면은 재정은 확장해야 되고 그렇지만 재정 건전성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생각하신 방법이 있으신지요? 말씀을 드렸고요. 불가피하게 재정 확장과 또 그 금융 긴축이라는 게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뭐 어느 당국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무슨 일반적인 해답은 없습니다. 좀 아마 깊이 고민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윤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디지털 데이터 경제가 뭡니까? 지금은 이 디지털 기기들이 전부 서로 연결돼 있으면서 정보 데이터들이 물 흐르듯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속도를 더 빠르게 해야만 4차 산업혁명의 이런 총알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부 데이터 개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 들으면 어떤 생각을 가지신지 제가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데이터는 공유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보안 사항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에는 심상정 후보. 예, 저 안철수 후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모습 여러분께 보여드리지 않았으면 핵심을 못 보여드린 건데 말이죠.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뭔가 핀트를 잘못 잡고 있다, 잘 모른다. 데이터 경제라든가 뭐 정부 데이터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공부가 안 돼 있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철수 후보는 자기가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 그 전문가이자 그 업계에 종사한 지 평생을 그 업계에 종사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에 대해서 답변이 부실해 보이는 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이야기겠죠. 그리고 아까 처음 질문한 내용은 어떻게 보면 안철수 후보께서는 경제학의 기본적인 개념인 이 구축 효과를 질문하신 것 같아요. 즉 이제 정부 재정을 늘리면서 재정 정책을 진행을 하면 결국은 국채를 발행해야 되고 국채를 발행하면 그것이 시중 금리에 영향을 미쳐서 금리가 올라가고 그러면 민간에서는 투자를 그만큼 줄이게 되니까 결국 이제 이게 소위 구축 효과라고 해서 정부 재정 늘린 만큼 민간 투자가 줄어들어서 효과는 없다. 그런 질문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그 질문 내용을 아예 그렇게 특정해서 했으면 괜찮은데 거기에다가 그러면 재정도 늘리고 금리는 올리지 않을 방법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건 사실 그거는 저
좀 어려운 저 질문이 아니고 그 우리 일반적인 경제학 상식으로 보면 거의 불가능한 그 문제를 낸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답변이 마음에 안 드니까 또 이렇게 고개도 흔들고 하던데요. 뭐 그런 측면에서 그냥 일반적인 후보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했다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안철수 후보께서 독자적으로 끝까지 완주하겠다 했을 때 가장 경쟁 상대는 윤석열 후보가 돼버렸어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빠질 때는 자기 지지율이 올라갔고 윤석열 후보자의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자신의 지지율이 빠졌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안철수 후보께서 여전히 정권교체의 주역이 되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함께 힘을 합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좀 개인적인 김재현 생각입니다. 최고위원님 좀 속 시원하게 한번 말씀해 보시죠. 이제 대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는데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안철수 후보는 완주하겠다, 안 한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치부 기자들은 단일화 불씨가 정말로 꺼졌을까 이런 기사를 쓰고 있는데 보름 앞으로 다가온 보름 뒤에 있을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도 함께 출마해서 사자구도로 대선 간다. 아니다. 단일화 될 것이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안철수 후보가 끝까지 가려는 의지가 워낙 강하다고 생각하고요. 처음부터. 그것은 단일화 제안을 했을 때도 사실은 끝까지 완주하는 명분을 구축하기 위해서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안철수 후보께서 정권교체의 주역이 되겠다고 늘 말씀하시고 또 정권교체를 위해서 자신이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도 강하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어쨌든 순위가 대체로 안철수 후보는 3위에 고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2위를 못 해봤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대로 그냥 끝까지 가면 정권교체의 주역이 되기는 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정권교체를 위해서 윤석열 후보와 함께 연합해서 정권교체를 통해서 안철수 후보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미래의 모습을 함께 구현해가는 것이 정권교체의 주역이 되는 길이 아닐까. 그리고 그 점을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재성 전 수석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안철수 예, 후보? 우선 뭐 안철수 후보 얘기를 먼저 간략하게 하고요. 해주십시오. 예. 시간이 조금. 왜 저만 간략하게. 왜 어쨌든 이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와 관련된 이 질문이었기 안철수 때문에. 후보는 이제 단일화에 대해서 뭐 결렬 선언을 했기 때문에요. 완주를 하실 텐데요. 아마 국민의힘은 계속 그래도 기다리겠다. 그래도 뭔가 할 것처럼 그렇게 할 겁니다. 일종의 단일화 장사를 계속 할 겁니다. 이게 이제 조사상에서도 안철수 후보 단일화 제안 이후로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꺾어지고 윤석열 후보가 좀 약진하게 된 그런 이제 모멘텀이 됐거든요. 근데 단일화가 완전히 마침표를 찍어 놓으면 윤석열 후보에서는 유리할 게 없기 때문에 계속 단일화 군부를 떼고 뭔가 노력을 하는 그런 양태를 취할 거고 27일 이후로는 사실상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때는 오히려 이 단일화가 안 되기 때문에 지지층을 더 결집시키는 이런 메시지로 현재 단일화가 종료 안 된 걸로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어요.